예, 감사합니다. 예, 이 세션은요, 그 앞에서는 주로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 세션에서는 이 외교적 해법, 외교적인 이 해결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 그 연구위원을 하셨고요.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민주평통 등에서 다양한 자문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대학교 정한봉 교수님도 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해설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뭐 우주 문제, 뭐 국방과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이런 그 우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여시제 정책위원을 하고 계시는 왕선택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YTN 워싱턴 특파원도 하면서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많이 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박노벽 주 러시아 대사님께서는요 주로 이제 전통 외교, 사강 외교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원자력 개정 협정 관련 이 대사를 하셔가지고요 외교적인 해법에 대해서 고민을 평소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장한 그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님께서는요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에 불러주셔가지고요. 사실 1세션 때 너무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공부가 참 많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세션 주제가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30년이 지난 시점에 과연 효과적인 외교법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전 한 두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30년 동안 그래도 과거로부터 변화한 요인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앞으로 좀 도출을 하면서 한국이 조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북핵 해법 같은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30년 동안 사실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많이 다뤄왔지만 변화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변화도 정부가 바뀌면서 변화들이 있어왔지만 적어도 상당한 지속성들을 많이 보여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마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초당적인 그런 지지를 받아왔었고 그런 관심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의회의 관심 사항이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들이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엇을 논의를 했고 무엇을 가장 강조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핵심적인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대적으로 조금씩 변해 왔었던 것은 아무래도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뀐 그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접근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 바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이든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뭐 용어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CBID나 FFPD나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지 정부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다자적인 그런 방식으로서 동맹이나 우방국과의 협력을 조금 더 존중을 한다는 그런 부분. 그것은 분명히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 협의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실무 협의를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세우진 않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문턱이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적어도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낮아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인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환경은 아무래도 육자회담 때 기대했었던 그런 중국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발제에서
앞으로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를 추진을 할 때 무엇을 참조점으로 삼을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는 아마 이란 핵합의를 통해서 좀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를 토대로 향후 비핵화 이행 범위와 상호 이행 조치를 우리가 구상을 할 때 어떤 로드맵 정도면은 과거와 조금 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북 정책은 곧 비핵화 정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상당히 원대하게 시작을 했지만 항상 결말이 의도한 대로는 진행되지는 않았었죠. 항상 CBID라는 걸 내세웠지만 달성한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과거 협상의 문제점을 일단 먼저 찾는다면은 항상 미래 핵이라는 것을 막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과거 핵을 규명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합의의 결과는 결국은 현상 유지에 머무른 채로 상당한 진전을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네바 협상의 결론은 결국은 동결이었죠. 그리고 경수로 핵심 부품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핵물질도 북한에 남고 시설도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자회담도 결론은 불능화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을 가져왔었죠. 불능화는 결국은 핵폐기를 거부하는 북한 그리고 동결을 거부하는 미국 간의 모종의 절충한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능화가 가능한 대상이 무엇인가? 불능화라는 건 기능을 정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핵물질이나 핵무기에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설에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합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반적인 핵 폐기가 아닌 불능화의 약속만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스테이터스코를 그냥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마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합의였습니다. 라는 점에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핵 폐기의 완전성, 이 완전성을 우리는 조금 앞으로는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전까지 비핵화와 관련된 주요 합의들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합의들이 있었고 그 목표들은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로서 예전부터 강조해 왔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합의 결과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그 표현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해왔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점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수로 제공과 관련해서 제네바 합의는 다자적으로 제공을 주선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육자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해서 90년대에는 양자 협정까지 추진하는 구체성을 띄었었던 반면에 2000년도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그냥 존중만 한다라는 그런 모호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제네바 협의에서는 대사끝까지 이 북미 간의 관계를 격상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용어를 도출할 수가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정치적으로 약속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듯이 쟁점들을 상당히 미래로 남겨두는 그런 합의들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협의는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정확성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합의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검증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검증은 어느 정부나 미국의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서 왔습니다. 2008년에는 북한이 검증에 동의하기까지 테러 지원국 해제를 계속 미뤄왔었던 점, 그리고 검증 대상에 어떻게든 군사 시설을 포함해서 완전한 접근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점, 이런 것들을 미국의 관점에서는 정말 검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북한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거부해왔던 측면들이 있죠. 1993년부터 94년까지는 특별사찰을 거부를 했었고 2008년 이후로는 환경 샘플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검증들이 과도하다라는 그런 이유로서 불능화를 중단하는
하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증 방법은 현장 방문 그리고 문건을 그냥 확인하는 것, 기술자들과의 인터뷰에 제한해서 검증 방법을 합의를 통해서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의 핵 활동을 규명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지속적인 비핵화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래 핵도 관리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드러나는 문제점이었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는 모라토리움에 머무르는 그런 합의는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을 그냥 조용히 할 수 있는 모종의 합의된 유예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합의점이 상당히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검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협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의제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의제들을 상당히 다뤄왔습니다. 불가침 협정이라든지 안전보장이라든지 국교 수립,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뤄왔지만 사실은 중요한 문제들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의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언적인 행동이 없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클린턴 정부는 안전보장,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락사무소 설치될 등 다양한 그런 제안들을 했었고, 부시 정부 들어와서 뭐 DMZ 방문을 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침공 의사가 없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자간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분명히 북미 관계 개선 얘기했었고요. 평화 체제 계속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을 왜 지키지 못했었을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포괄적인 그런 아젠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놓쳤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속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상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재들을 만들어 줬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또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기 어려웠었던 그런 현실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또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사실 북한은 말 대 말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이런 원칙들을 계속 고수했었던 반면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제공해주기 상당히 어렵고 비핵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 내의 구조적인 그런 법제도적인 그런 틀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경제 제재라는 것이 단순히 유엔 제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제재는 미국이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서 북한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미국은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던 거죠.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 성명에는 제재 해제의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제재라는 것이 북한에 대한 그런 적대시 정책의 일부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제1항에서 강조했었던 관계 개선 이것이 대북 제재 해제까지 포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 큰 바구니 안에 대북 제재의 완화를 넣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사실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 조치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법제도는 미국의 의회를 통해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재량껏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는 상당히 제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그 동시성 문제는 언제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상응 조치를 그럼 어떻게 시퀀싱을 할 것인가 그 연계에 관한 문제들을 항상 미해결된 채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비핵화 추진 그리고 동시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합의 그리고 검증의 조속한 이행 그리고 안전 보장을 비롯한 여러 포괄적인 조치를 법적으로 사실 보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미해결된 그런 과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명확한 합의를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어떠한 이 세부적인 조치들을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포괄적인 위협 감소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인 동시 이행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비핵화 해법은 지금까지 추구했었던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인 합의죠. 일괄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포괄적인 합의는 한 가지의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안이 복잡할수록 합의 도출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제네바 때는 뭐 단순했습니다. 북한이 NPT 회원국으로서 아예 안전 조치만 수용하면 그것으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 단계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했었던 반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여러 번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2000년대에 시도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맹점은 또 있습니다. 마지막 범위까지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맹점이 있는데요. 합의를 여러 개로 나누면 결국에는 그 합의들이 계속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정치적인 일정에 또 영향을 받는다는 또 하나의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절충하는 결국은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명확해야 된다. 첫 회의에서 어떤 특정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까지 분명히 최종 목표만큼은 명확하게 도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행은 단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기술적인 협상은 아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적 위협 감소라는 것은 핵을 포함한 WMD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그런 폐기를 위해서 협력적으로 관여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위협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깔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트럼프 정부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핵탄두와 투발 수단인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모두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해서 생화학 무기까지 그 위협을 모두 감소시키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CTR이라는 이런 개념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CTR의 관점은 아무래도 협력적인 위협 감소이기 때문에 국제 레짐으로 북한을 계속 끌어들여서 국제 의무를 준수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그런 조치일 수 있고요. 그리고 CTR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것들을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의 재사회화라든지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도 비확산 관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관점에서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협상 이행의 인센티브라는 것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 위협 감소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단계적인 동시행동이라는 것은 사실 선 비핵화 그리고 후 보상 이것만을 고수를 하게 되면 사실 접점을 만들지 못합니다. 대북 제재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체제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억제를 통해서 또는 제재를 통해서 뭔가 이제 타협을 북한 측으로부터 유도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생겼죠. 중국에 의존한 북한의 장기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계적인 동시 행동이라는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단지 하나의 스냅백이라는 제동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런 단계적인 동시 행동을 하기 꺼려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것은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북한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문제는 분명히 우려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스냅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냅백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검증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에서 불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사실 이것이 근거가 돼서 스냅백을 취하게 되는데
모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정황은 무엇에 근거를 하느냐면 검증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과 스냅백은 같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증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스냅백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적인 사례입니다. 이란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분명히 이란과 북한은 상황은 다릅니다. 이란은 북한과 분명히 다른 그런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죠. 북한은 핵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란이 핵 협상을 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어디셔널 프로토콜이라는 검증을 이전에도 이행을 했었던 경험이 이란에 있지만 북한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 검증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서 아주 이란이 받았던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을 누군가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이란은 NPT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평화적인 핵 이용과 관련한 권리들을 쉽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은 NPT 회원국으로서 탈퇴를 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평화적인 핵 이용이라는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란의 핵법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 협상이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했었던 그런 현실적인 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레퍼런스 포인트로 계속 언급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어프로치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계적인 제재 해제와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검증과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시퀀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우리가 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란 JCPOA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호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일몰저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1호에 따르자면 향후 10년 이후에 결의안의 모든 조항들을 폐기한다라고 해서 이란이 쉽게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 JCPOA 같은 경우에는 공동분쟁관리위원회가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합의 이탈을 방지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히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국의 협력이 이란의 경우에는 상당히 컸습니다. 이란 핵협상에서는 이유가 있었으나 과연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좀 주목할 점들은 이란의 핵협상은 채택 시기, 이행 시기, 전환 시기로 쭉 구분을 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비핵화와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단계적으로 풀어줬다. 제재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풀어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초기 단계에 초기 단계에 풀어주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은 아무래도 테러 자금과 관련한 것이나 아니면 애국법에 관련한 것이나 자금 세탁 우려와 관련한 것이나 그리고 해외 원조법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원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분명히 이란에도 적용됐듯이 북한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사점 그리고 장점들 그리고 보완책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지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요. 일단 단계적인 비핵화 방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비핵화의 첫 단계는 아마 신고 검증으로부터 조속히 시작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신고 검증 이전 단계로 동결이나 불능화 단계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스탑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첫 단계에서는 신고 검증과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핵시설, 무기, 물질에 관한 신고가 후순위로 미뤄지지 않도록 모든 시퀀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폐기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뿐만이 아니라 WMD 개발과 운영 인프라들을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위협 감소 개념을 적용시키되 상응 조치로는 경제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그리고 제도적인 분야로 나눠서 무엇을 북한에게 단계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켰을 때 어떠한 서로 상응 조치들이 가능할 것인가를 아이디어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고요. 많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30년간 북미 사이의 입장 차이, 또 외교적 해법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해법으로서는 최종 목표는 포괄적으로 도출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CTR 포괄적 위협을 감소하는 방안을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이란의 이 그 지금 JCPOA 그 보안 방안을 하고 좀 비교 검토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북한은 NPT 비회원국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점을 잘 검토를 해보면서 스냅백 조건부 로 이게 단계적 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국방대학교 정한범입니다. 뭐 저는 한 두세 가지만 포인트 잡아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그 스냅백 조항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이제 신뢰의 문제에 봉착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그 트럼프 정부 하에서 북미 회담이 교착됐던 그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누가 먼저 할래 이거잖아요. 누가 먼저 할래. 그러니까 결국 그 신뢰의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냅백 조항은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냥 저 표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안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굉장히 그 주관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결국 객관적으로 보면 물질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주관적으로 보면 관념적인 그런 요소들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물질적인 위협이 바깥에 있는 것도 위협이지만 밖에 위협이 없어도 내가 저게 위협이라고 생각하면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전혀 나에 대해 관심 없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 쫓아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북한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좀 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줄기차게 얘기해 온 게 아니 왜 북한이 열병식 하는 거를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며칠 전부터 열병식을 하네 안 하네 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북한의 열병식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 열병식은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군의 날 기념식 같은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내부 행사한다는데 그 기념 행사하는데 뭘 그렇게 그걸 쳐다보고 애들이 뭘 했네 안 했네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게 뭐 그냥 적대적인 관계일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 대화하자고 해놓고 그게 뭐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망신당한 셈이잖아요. 정규군은 나오지도 않고 노동조기대들이 나와가지고 뭐 잠깐 뭐 완전히 구식 무기 퍼레이드하고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상 최대의 야간 댄스 파티였다. 근데 그거를 며칠 전부터 우리는 뭘 하나 막 이렇게 들여다보겠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얘기하는 이제 뭐 이중잣대라든지 뭐 도발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사실 그 뭐 그들 입장에서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신뢰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핵화 문제도 결국은 한 발짝도 진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게 주관적인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객관적인 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 스냅백 조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정한봉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상대편을 어떻게 보는가, 또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서로 간에 이 적대감,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 보는 면도 있지 않는가. 이게 상호 인식에 관한 면들, 우리 소위 뭐 말하는 내노남불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여시재 왕선택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중요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짧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항상 말을 해보면 이게 길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짧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핵 문제 협상 경험에서 실패 사례가 당연히 많았지만 성공적인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이어가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북핵 문제 30년 동안 상황이 악화됐지만 이 다양한 사례가 축적됐다는 점은 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한 자료는 더 많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체제 구축, 비핵화, 경제적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접근법들이 좀 있었는데 아까 김진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수평 동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거의 이제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수평적인 동시 행동이 아니라 나선형인 교차 행동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동시 행동이라는 그것 때문에 속박이 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양자 협상이 기본 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남북 미중 사자 협상 틀 개념을 개발하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좋았던 시절의 한 장면이고요. 요건 이제 나빴던 시절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에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네오콘이 등장을 했고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나빠졌죠.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요 변수를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협상 의지가 주요 변수였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협상 의지가 없다면 협상 결과는 언제나 결렬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북한의 협상 의지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중요한 국면에서 제가 한 14가지 정도 국면을 체크를 해봤는데 북한은 협상 의지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협상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 대화 채널이 단절됐을 때는 협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협상이 이루어져도 추동력이 부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 요인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책 공조, 북미 협상 촉진 전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한국 정부의 협상 촉진 의지 이것으로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 2005년 9월 19일 아주 좋은 매우 지난 30년의 북핵 협상 역사 중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8년 4월 2일자 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비핵 개방 3천 구상을 제안을 하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비핵화 협상 문제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제안한 비핵 개방 3천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육자회담 시스템이 깨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사안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헤드라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성공적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실패가 있었는데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기본 합의문 채택 국면에서 북핵 문제 일정 기간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어지지 않았는가? 제가 볼 때는 2001년 1월 출범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네오콘이 제시한 강경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상의 내용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부 최고 지도자급의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2000년 10월 공동 커뮤니케도 무산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무효가 됐습니다. 2005년 9월 육제회담 공동성명 매우 전형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동시에 이거는 이제 정한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부 사이드 뭐 이거는 김진아 박사님도 말씀하셨네요. 국무부 사이드에서 협상을 하는데 재무부 사이드에서는 전혀 다른 트랙으로 진행이 되면서 육자회담의 성공적인 요소가 완전히 무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재무부 쪽이고 재무부 쪽에서 그렇게 활성화된 것은 결국에는 네오콘의 지지가 있었고 그것은 미국의 협상 의지, 정책 의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2.13 합의 문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개가 됐는데 이제 검증 문제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이 검증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무산이 됐구나라고 이제 지금까지 다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한 다음 강경 대응 기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무산이 되는 단초가 됐다. 저는 한국 정부의 협상 의지 또는 협상 촉진 의지가 약화됐기 때문에 육자회담 체제가 붕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아주 좋은 상황이었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사문화가 됐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이 결렬의 주요 배경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든가 그 이후에 실무 협상 중에 어디가 실패라든가 이런 식의 접근법보다는 당연히 그건 해야 되지만 그건 전술적인 차원이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 또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급의 참모진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핵 협상 실패 사례와 교훈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이제 비핵 확산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구체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게 뭐가 좋은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가 유리한지 이런 설명 논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왜냐하면 9.19 공동성명이 성공한 배경 중에 하나는 콘돌리자 라이스 그 당시 국무장관과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상 논리와 굉장히 다른 트랙입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가 무슨 이익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의 동시행동 개념에서 이제 같은 단계 조치를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이행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교대로 단계 조치를 교대로 이행을 나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를 미국이 합의해 주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 뭘 하고 그걸 해주면 그 다음에 미국이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동시행동 개념을 좀 분리시키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북미 수교를 그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저쪽이 뭐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뭐 북한이 속이면 어떡할 거야. 이제 이런 거건데 이건 나선형으로 만들어 보면 이걸 하면 다음 단계 저쪽이 하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나선형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안보대 경제 교환 모델 이거는 뭐 이미 폐기가 됐죠. 그런데 안보대 안보 교환 그러니까 안보대 안보 교환 모델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안보와 경제 요소가 모두 비핵 평화 로드맵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한국 정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국내 정치 차원의 당파적 접근에서 비롯이 됐다라는 거고요. 초당적 대북 정책 체제, 그다음에 거국적인 정책 자문 체제 구축. 이것이 한국 정부의 그 촉진 의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것이 북핵 문제 전반적인 동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당적 한국 내부에서 초당적 대북 정책, 그다음에 거국적 자문 체제 요 두 개가 모든 논의의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새로 등장한 요소와 고려사항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 장기화되면서 문제 당연히 어려워졌는데 북한도 제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 발전 흐름에서 지금 낙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 문제에 대해서 북한도 굉장히 조급해진 상황이다라는 점을 면밀히 생각하면서 협상의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하면 이제 요구하면서 이게 좀 어려워졌다는 게 최근에 이제 평가인데 그렇지만은 적대시 정책이 뭔지는 굉장히 자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그냥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 북미 협상이 차관복급 협상이 표준이었는데 싱가포르 협상 이후 회담 이후에 정상회담도 가능한 상황이 돼서 사실 이런 요소들은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한 4, 5년 전보다도 이제 이런 모든 게 다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좋아진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이 좋아진 요소들을 잘 활용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왕선택 박사님께서는요, 우리가 꼭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는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특히 이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경제와 안보와 또 신뢰가 같이 나선형처럼 돌아가는 이런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노벽 대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그 외교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 한미 원자력 개정 협정에 그 대사를 하신 경험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북핵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노벽입니다. 앞서 우리 김진아 교수님 발표 그리고 정한봉 교수님하고 우리 왕성태 의원께서 여러 측면에서 좋은 지적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외교 현장에서 교섭을 하는 경우 저도 육자회담도 가보고 뭐 이행 단계도 들어가보고 해봤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생각보다 좀 굉장히 복잡하고 고려할 요소 또는 대외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한 핵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예전과는 물론 이제 그 협상의 어려움이 거의 이제 무용론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비관론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김진아 교수 발표하신 대로 결국은 외교적 협법은 스냅백을 하나 더 붙여서 조건부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동시행동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한 대로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뭐 우리 왕성택 그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핵심적으로요. 이제 저로서는 이제 이 과거 협상의 이제 교훈 세 가지 뭐 어떤 면에서는 실수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거기서 배운 또 중요한 또 의미는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보 이해의 조정이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 정치적 타협으로 이루어지고 그럼 그 정치적 결단이 계속 이어져야 협상을 해서 결과나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서는 결국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이제 정치적 동력이 상실된 거는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그건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또 경직된 그런 정책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또 협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뭐 아까 우리 김진아 교수가 왜 뭐 이렇게 동결이나 뭐 폐기 같은 확실한 걸 못 얻어내느냐라는 것도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전쟁에서 그 항복문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어떤 이익의 상대방의 북한의 입장을 저주를 하고 우리의 요구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중간선을 얻게 되고 그거는 끝나고 보면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행 과정을 통해서 이익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신뢰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북미 제네바 협상도 결국은 이제 플루토늄 베이스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경솔을 지어준다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 당시 협상을 했던 분들 또 이렇게 문서를 다 보면은 초기에 굉장한 그런 불신이 미국 간에 있었고 또 그래서 미국 내에는 이런 데 대해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있었던 관계로 이행이 굉장히 지체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여기에 대해서 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라늄 베이스로 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협상이 필요한 단계로 들어갔었는데 많이 돌이켜 본다면 그러면 좀 더 정치적인 그 동력이 있었다면 익스텐션을 더 하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라늄 베이스에는 그럼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됐는데 그게 결국은 행정부가 바뀜으로써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육자회담이 그걸 받아서 결국은 포괄적인 핵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암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 해제 과정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촉발이 되고 또 행정부가 교체되고 북한은 또 미사일 실험을 해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서 결국은 육자회담도 정말 6개 나라가 그 입장을 조율한다는 것은 두 나라가 조율하는 것도 어려운데 6나라가 조립했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외교력, 정치력이 많이 소모됐습니다만은 또 이게 그 끝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김정은 북미 교육도 여러분 잘 뭐 얼마 전 일이라서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 목록을 요구했고 제재 해제는 천천히 하는 거가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뭐 우선 영변만 하자 목록은 없다 이렇게 되면 통해서 그게 이제 결렬의 단초가 됐던 거고 또 비건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설명은 결국은 고위 실무급 협상 대표 간의 협의가 충분치 못해서 이걸 백업할 수 없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상 자체를 본다면 이런 이제 악순환 구조로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위기가 생기면 합의에 갔다가 합의가 다시 파기되는 그렇지만은 더 큰 이제 정치적인 이제 합의와 그런 지속적인 이행을 하기 위한 방안이 나눠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저 외교적 협상이 어려워질 부분이 있는 문제가 있겠죠. 혹자는 뭐 이런 핵 능력이 거의 뭐 5년에서 8년 다 주기로 그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보상해야 할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그 과감한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와 우리 현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당연히 이제 외교를 통한 그 해결을 얘기하면 단계고 특히 이제 대북 정책 그 검토 결과 어쨌든 뭐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아주 잘 조율돼서 세심하게 조정해서 하겠다라는 접근 발표를 했고 또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에 있던 합의를 이제 존중하면서 이전 정부가 좀 다른 거죠. 만약 이전 정부가 했던 거는 여러분 뭐 ABC처럼 모든 걸 다 거부했는데 이 판문점 합의라든가 싱가포르 성명을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한 점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블링컨이나 웬디 셔먼 같이 그 이란 협상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앞으로 좀 다층적인 이제 복합적인 전략을 해야 하는데 뭐 이런 국제정치 이론으로 굳이 따진다면 좀 우리가 이제 억지력 또는 이제 국방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주의적인
고려가 있어야겠지만 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좀 프로그레시브한 어프로치, 그러니까 진보적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가는 제도적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좀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협상 무용론이라든가 압박을 가지고 뭐 이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신 그런 이제 전술 핵무기 문제 이런 게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런 거는 결국은 이제 안보 딜레마만 발생하는 거죠. 내가 안전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불안해서 다시 또 핵 능력을 늘리는 그런 이제 공세적 현실주의가 아니고 프로그레시브한 리얼리즘을 좀 가자. 그게 이제 첫째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그 이익을 연계하는 그런 동시 행동을 하느냐, 또는 왜 그 단계적으로 접근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로서는 이게 하나의 이제 이익을 서로 연결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신뢰 얘기를 하는데 이익을 먼저 앞세워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익이 만들어지는 거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뭐 안 된다 하는 거는 좀 그 진전을 이루겠다는 진정성을 좀 훼손하는 발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협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야 이 협상이 시작되는 거지. 뭐 당신은 신뢰가 없으니까 협상이 안 돼. 이러면은 뭐 협상할 하나만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단계적 접근은 뭐냐? 결국은 아까 우리 김진아 연구원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일단 용이한 합의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신뢰를 그래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이익을 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점은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 북한이나 뭐 상대방이 살라미 전법으로 쪼개서 좋은 것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붕괴시키면 어떡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어떤 값을 쳤냐의 문제가 될 거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상호주의를 적용함으로써 이 부분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부라는 하면은 역시 동결이라든가 폐기라든가 이런 데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제재 해제와 같은 이제 일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가 돼야 하는 거고요. 참여국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뭐 육자회담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왕선택 의원이 저도 제기한 대로 저도 한국이 당사자지 어떻게 뭐 일종의 뭐죠 결약 역할만 하는 거냐 하는 거는 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이어서 하노이의 경우에도 만일 남북미가 같이 앉았었더라면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서로 간의 오해를 우리가 어떤 역할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고, 또 사실 한반도 안보 문제가 북핵 문제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한반도 안보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이 아니고 누구인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이 어떤 핵심 당사자가 물론 되어서 주도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고, 단지 이제 이 협상을 하다 보면 참여자가 많을수록 협상을 진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 어젠다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참여국은 가능한 필수적으로 줄이는 게 좋죠. 그래서 남북미 또는 중국이 필요하면 남북미 중 뭐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 내에서 뭐 소다자 그룹 미북 간에 또 필요하면 만나게 하고 뭐 이런 게 또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의 이제 고려 요소들인데요. 이게 정말 제일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사실 뭐가 비핵화냐, 미국 북한의 적시지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명확히 해야 국내적으로 돌아와서 또는 미국의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또 검증도 어느 수준에서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북한이 가장 관심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제재 문제 이런 것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을 거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단계와 시간표 이런 것들을 다 짜야 하기 때문에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비핵화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역시 지금 뭐 이거 그 한간에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건 지원이라든가 식량 같은 인도적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초기 협상 개시한 이제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로드맵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거고, 또 북한과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긴장 완화를 위한 아주 최고위급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협상에 이제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당연히 미중 경쟁하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의 우호적인 또는 국익 중심의 그런 지원을 받아야 할 거고, 우리 정학래 그 중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일본 간의 관계, 그것도 요즘 이제 새로 등장한 이제 총리가 좀 빡빡하다고는 하는데, 하여간 비핵화를 위한 또 일본과의 그런 공조를 통해서 일본은 역시 이제 미국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옛날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가 역시 국내 정치의 그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역할도 요즘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한반도 이제 미래 비전 이런 부분을 생각할 텐데, 결국은 평화를 제도화해서, 그리고 경제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룩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하려면은 다양한 우리 집단 지성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제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어드레스 해줄 거냐, 이런 거를 외교적 방안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는 데는 어떤 서로의 이익의 가격을 어떻게 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우리의 그 국내적인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타협점을 이제 받아놔야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하고 나서도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국내 정치적인 그런 동력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이제 정치적 어떤 이건 초당적이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 당리당략에 움직이는 게 정당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뭐 장기 플랜으로 뭐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는 좀 같은 의견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이게 이제 5년 10년 가는 장기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게. 그래서 어떤 단기 내에 뭘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선 마련해서 협상력이 갖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박노백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30년 넘는 그 외교관 생활, 특히나 이제 주요국 대사를 역임을 하셨고, 또 북핵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요 녹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대사님의 경험과 내공을 듣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됐고, 또 나름대로는 구상과 비전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연을 한번 모시고 싶다. 오늘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앞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시면서 그 진보적인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 이제 그 자유적이면서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저는 뭐 제 혼자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 이야기하시던 그런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박노백 대사님의 나름 굉장히 치열한 이 외교관 생활이 조금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그 도산통일연구소의 정책실장으로 계시는 이장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장한 실장입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많은 좋은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또 여러 실무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그런 내공들을 이렇게 작성해 주셔가지고 이 학술 자료집이 그 어떤 학술회의보다도 상당히 좀 빛나지 않았나. 이 자료집은 제가 꼭 기억하고 여러 번 또 공부하고 학습할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에 제가 어떻게 토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요. 일단 제가 외교적인 해법에 대해서 한 일반론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 또 어떻게 이 북미 관계를 또 풀어가고 비핵화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는데요. 가치 외교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규범을 중시하고 다자국, 동맹국을 그 어떤 정부보다 중시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 정부는 우리의 외교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맹국이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았나. 그래서 트럼프식의 어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우리 동맹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좀 더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요, 5월 21일 날 열렸는데 우리의 그 역량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그 백신 허브 국가로도 등극했고요. 최근 얼마 전에서는 유엔에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등재가 됐죠. 개발 거기 있죠. 예, 그 유엔 기구에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등재를 했거든요. 종합북력 8위의 국가가 어느새 됐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정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치 동맹 파트너십 국가로서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 이것은 전통적인 군사 동맹 국가로서 동아시아의 미일 동맹이 중요하잖아요. 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이 동아시아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 무형적인 그런 가치, 민주주의,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아닌 한국과 상대를 하고 싶다라고 저는 그렇게 메시지도 들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일 동맹 못지않게 우리 한미 동맹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런 지위에 격상되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 못지않게 우리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킴 2세 대북 특별 대표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가요? 그때 이민을 가가지고 2세가 돼가지고 성공한 이제 사람이 됐는데 한국말 무지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도 협상할 때 북한말, 뭐 한국말 다 알아듣기 때문에 함부로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을 이제 다시 이제 특별 대표로 앉혔다는 것은 바이든이 한국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또 과거의 일괄 타결식이 아니라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이 뭐냐? 그래서 기존과 전략적 인내라든가 포괄적인 일괄 타결식 접근법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은 출구 전략을 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해결을 위한 해결을 하겠다. 문제만 제기하고 그냥 시간 끄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도 관여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협력해야 된다. 북핵 문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은 관여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비용 부담을 한국이라든가 일본만 부담하는데 중국을 부담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론을 무지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라보는 설리번의 시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 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대북 협상을 이뤄가겠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접근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낮은 단계에서 인도주의 접근, 비정치적인 부분부터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풀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토니 블링컨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동시적 병행적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기존 그 방법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우리가 제시했던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절충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미디엄 딜을 미국도 충분히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향후 이제 그 제재에 대한 것들도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협상 내용을 봤을 때 제재에 대한 부분도 미국은 더 엄중하게 그런 것들을 체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협상 전략은 그 동안의 어떤 합의를 보면 계속 뭐 깨지고 합의하고 막 이랬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국이 자기들을 관심 없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당분간 핵무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는 핵무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핵무력 국가로서 헌법에 등재를 했고요. 2015년 화성 15형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게 됐습니다. 태평양 괌 사이판을 넘어서 미국 전역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사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장에 나오게끔 유도를 했다. 결국 이제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대기권 재진입이라든가 정밀 유도 타격 기술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자체는 충분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협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평행선을 걷고 있는데요. 티포텍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하고 뭐 하기 싫으면 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8차 당대회 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관의 원칙에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너네 하기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큰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해 내에서 동해상에 뭐 서해상에 이런 미사일을 쐈고요. 미국이 뭐 태평양 앞바닥에 쐈다면은 그 레드라인을 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미국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미사일을 좀 더 정밀화하고 좀 더 구체화하는 데 그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를 조금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보는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관계 경색 이후에 전면에 등장했어요. 매번 담화를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김여정이 악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순간에 어느 순간 김정은이 해결사로서 등장해가지고 그것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오히려 더 악하게 악랄하게 나가서 하고 이제 김정은이 등장해서 다시금 그것들을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극적으로 그런 어떤 상징 이제 극장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김여정이 지난 9월 25일 날 한 발언을 보면요. 뭐 우리의 자위적인 조치로 한 미사일 실험을 갖다가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냐 너네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것은 자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뭐 이중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계속 도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위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런 실험이거든요. 우리도 태안 앞바다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고 그런 것들 언론에 보도되지 않죠. 근데 그것도 자위적인 군사 조치이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여론도로 안 좋아지고 또 대북 정책까지 뭐 경색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당분간 미국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는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미얀마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야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득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을 현 정부에서는 과거 2000년대 초반에 DJ 정부 햇볕 정책을 통해서 페리 프로세스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계와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동등하게 대등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이 밸런싱이 무너지면 대북 정책, 평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이 중요한 게 DJ 2000년 초반에 그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걸 엄청나게 잘한 것 같아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를 아주 매끄럽게 이끌어가지고 지금까지 성과를 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유엔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좀 효과적인 거라고 봅니다. 미국을 움직이지 않으면 유엔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국제기구도 얼마든지 국제적인 어떤 국제정책에서 행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국제기구를 움직여가지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효과적인 것 같고요. 유엔은 북한이 어느 기구보다도 미국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보고서 내라고 하면 인권 보고서 내라. 뭐 하면 바로바로 갖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을 매개로 해서 충분히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김여정이 바로 화답했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요즘에 그 공공의 해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사실 미국이라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핵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를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방 의회에 있는 한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한 4분 정도 지금 계신데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연락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21명의 그 하원 의원들께서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을 5월달에 통과시켰습니다. 종전 선언을 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 등 해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21분이 했는데 이분 한 분들을 개별적으로 메신저를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그런 일들을 시민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국에서도 에드 데이비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브래드 셔먼의 한 번 더 평화 법안을 똑같이 해가지고 영국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지금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비핵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신뢰, 말씀하시는 신뢰보다도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무관심이 결국 핵무력 완성 단계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관심이 있게끔 계속 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환기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미국은 국익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과 연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이냐? 무기 팔아가지고 하는 동맹국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이익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데 미중 패권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포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북미 간의 어떤 그 핵을 가지고서도 북미 간의 수교가 되면은 오히려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선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가지고도 충분히 미국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안을 지금 택해야 될 것 같고요. 파키스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좀 따라하라고 북한한테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하는 것도 용인해주고 등등 하면서 좀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의 어떤 국익과도 연동시켜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중봉쇄노선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 국내 여론입니다. 촛불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반미 여론이라든가. 그래서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좀 더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미국을 좀 입체적으로 좀 압박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장한 정책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뭐 길었는데 이 흥사단이 잘 아시다시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설립한 이 시민 단체이기도 하고 또 임시정부에 많은 요인들 배출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오늘 뭐 이장한 선생님의 이 뜨거운 이렇게 뭐 애국 충정과 또 패기와 포부가 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이 그 시민사회의 지도자이자 전략가인 그 이장한 선생님 같은 많은 분들을 좀 많이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요 거의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뭐 사회자 직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아 교수님께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오늘 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해주셨는데 방청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현호 대사님께서 뭐 김진아 교수님 이후에 종합 정리랄지 느낌이랄지 소감이랄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자리는 공동 주최자이신 또 오늘 또 기조 강연까지 또 준비해 주신 이상철 장군님께서 폐회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김진아 교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 회의랑 뭐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가보면은요, 항상 요즘 특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구나. 그리고 비핵화 군축 이런 논의들을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참석자들이 기본 전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최근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한미 공조를 함에 있어서 한국이 어떻게 역할을 좀 더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국의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과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대미 레버리지가 그만큼 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북미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을 때 한국이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에서 존중을 더 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각적인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아 교수님 오늘 발제와 더불어서 마지막 종합 정리까지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현호 대사님께서요, 오늘 회의에 대해서 뭐 종합 정리랄지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뭐 졸지에 여기 오디언스로 왔다가 이런 요청을 받아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도 이제 1차 그 북한 핵위기 때 90년대 초에 그 IAEA 담당관으로서 이제 그 참여한 이제 경험이 있고, 그 이후로도 이제 그 해외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본부 지침에 따라 주재국의 교섭도 한 경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오늘 참여해서 여러 좋은 그 고견들 듣고 생각한 바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세션 1에서 우리 이상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아주 그 현실 감각 그리고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너무 많은 공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세션 2 시작하기 전에 박노벽 대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그 북한 핵이라든지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한 이렇게 학술회의 같은데 참여를 하면 좀 교수님들이 현실과 많이 유리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 사실 공무원들은 돌아서서 피식피식 웃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분석하고 대안 제시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과거에 이미 미북 간의 합의도 있었고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또 6자 회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했고, 그리고 뭐니 해도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합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실행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오늘 뭐 단계적 접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핵 문제의 어떤 복잡한 성격이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스테이크홀더들이나 입장에서 볼 때 꼭 그 단계적 그 해결 방식 하나만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 6자 회담 때 보면 그 어떤 합의에 도달하고 성과에 도달했을 때 또 예기치 못했던,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뜬금없이 뭐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어서 제동도 걸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 문제도 해결 방안도 상당히 그 기초가 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히 그 미국 행정부의 그 바뀔 때 정책이 확 바뀌는 점도 있어서 동시에 그 바텀업 방식도 좋지만 탑다운 방식도 같이 고려하고 단계적 방식도 하면서 이렇게 일괄 타결 방식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잘 나가다가 그 좌초되고 그 와해된 배경에는 그 가장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가장 기초적인 신뢰가 그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할 때 어떤 관료나 학자 사이에서의 그런 그 이렇게 논쟁이나 토론의 장이 아닌 그 가장 선제 조건인 북미 간의 신뢰 그 조성을 위한, 신뢰 구축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이렇게 선행되고 또 병행되어야만 우리가 효과적인 논의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박노벽 대사님도 굉장히 경험과 내공이 느껴졌는데요. 최현호 대사님께서도 30년 넘는 그 외교관 생활 속에서 우리
그 한반도 문제를 또 어떻게 평화적으로 가야 될지 아주 깊은 고심을 하셨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회의를 공동 주최하시고 기조 강연을 하신 이상철 장군님께 폐회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유익하고 정말 그 시기적절한 그 토의가 아닌가. 정말 그 우리 박종철 도산통일연구소장님의 어떤 그 탁월한 그 기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결국 모든 분들을 말씀을 듣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의지,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는 정책과 전략의 문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지혜를 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인내와 융통성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인내와 융통성.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가장 근본적으로 대답들하면서 안 되고 대답하면서 안 되는 것은 미북 간의 근본적인 불신 문제였거든요. 자, 그런 문제 속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그동안에 개발하고 갖고 있는 핵 무기, 물질,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폐기해 나가도록 유도하지 않는 이상 이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데 처음부터 아직까지 신뢰가 불신이 그 큰 상황에서 너무 정확하고 너무 높은 것을 북한한테 요구하게 되면은 아예 진전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중에 하나가 검증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신고까지는 다 했는데 검증 문제 상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검증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남아공 사례를 좀 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남아공은 스스로 자기가 핵무기 개발하는 걸 포기하고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IAEA가 10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은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는 그 역사가 최소한도 40년 이상이 될 텐데, 그간의 이 검증 문제를 정확하고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은 사실 북한도 증거인멸을 다 했고 갖고 있는 자료도 없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너무 처음부터 그냥 검증, 아직 신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들 그 핵 사이클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접근하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면은 북한이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 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폐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인내와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 문제의 어떤 그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는 건 융통성, 이런 것도 좀 생각해 가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좋은 토론을 마련해 주신 그 박종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토의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